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에요. 5장 재고자산 피겠습니다. 5장 재고자산이요. 페이지 87페이지. 일단 88페이지 먼저 피시고 재고자산이 뭔지부터 가볍게 얘기해 볼게요. 가볍게. 기업이 현금 다음 우리 기업 회계사들이 기말에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게 되면 실제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제성이 뭐냐면 실제로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뭘까요? 실제성을 확인해야 되고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고 이 기업에서 이게 정말 있는 건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뭘까요? 그쵸, 현금이죠. 현금이랑 금융자산이 정말로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그건 나중에도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확인해 봐야 될 게 뭘까요?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그쵸,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정상적인 영업가정에서 판매할 거 아니겠어요? 판매하면 바로 돈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거 갖고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요. 이게 정말 있는지 없는지.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회계감사할 때 재고자산 있다고 해서 가보면은 저 박스 보이시죠? 다 저겁니다 해서 열어보면 빈 박스 나오고 딱 그래요. 그럼 아이고 공기를 파시나 봐요? 막 이런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회계감사 업무를 기말에 하게 되면 가장 나이가 어린 스태프들, 가장 신입인 스태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연말에 연초에 기업 창구에 가서 박스를 샌다고요. 실제로 재고자산이 있는지 봐야 되니까. 저도 이제 회계사 시험에 붙고 여러분 다 공부에 도움되는 얘기야. 그냥 또 노가리 까는 거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저도 실제로 회계사 시험 붙고 재고자산 실사라는 걸 드디어 가기로 했어요. 가서 해보는 거야. 재고자산이 있는지. 어디를 처음 가게 됐냐면 하이네켄을 가게 됐어요. 제 그 스케줄표에 하이네켄 재고자산 실사 딱 찍혀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하이네켄 담당하는 그 인차지 회계사님이 저한테 전화 오시더니 아유 저 회계사님 저희랑 같이 하이네켄 실사 가셔야 되는데 자동차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번 달에 합격했다고. 무슨 차가 있냐고 제가. 그랬더니 그럼 어떡하지 그럼? 뭐 큰일 났네 그러더니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가시면 맥주를 주시니까 맥주를 좀 담아와야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렌트라도 해서 가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막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오빠 하이네켄 지금 재고실사 가니까 맥주 엄청 갖고 올게. 애들 다 불러 이러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네켄 하면서 잠들었는데 갑자기 새벽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정영 회사님 너무 미안한데 하이네켄은 다음에 가시고 다음에 어떻게 가? 퇴사할 건데 다음에 가시고 저랑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딘지는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내일 아침 6시까지 광명역으로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광명역을 갔더니 인차지가 저를 타라고 하더라고요. 태워서 출발을 쭉 하는 거예요. 태워서 쭉 출발을 했더니 어디 도착했냐면 닭고기 하면 하림에 도착했어요. 하림에 도착했다고요. 제가 그때만 해도 그냥 정장 입고 갔었거든요. 롱코트에. 그랬더니 거기 담당자분이 아유 회계사님 그 옷이 그래갖고 안 될 텐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왜 그러나 내 옷이 너무 세련됐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더니 뭐 괜찮아요 뭐 회계사님 몸이니까 가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볼펜을 딱 들고 재고자산 리스트를 들고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 손을 딱 잡더라고요. 이건 정말 안 돼요. 볼펜을 뺐더니 연필을 딱 지워주시더라고요. 도대체 이 양반들이 왜 이럴까? 그걸 깨닫는데 채 30초가 걸리지 않았어요. 닭고기 하면 하림이라고요. 닭고기 어디 넣어놔? 냉장고. 엄청 추운 거예요. 냉동실. 그래서 막 영하 2도, 3도 이런 냉동실 가서 이제 제가 뭘 샜냐면 제일 먼저는 털 빠진 닭을 이렇게 샜다고요. 목은 잘려 있고요. 털이 빠져서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조류공포증이 있는데 그래서 샜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샜다고요. 세고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니까 이번은 닭가슴살들이 이렇게 또 패킹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걔네들을 또 샜어요. 하나, 둘, 셋, 넷. 마지막으로 뭘 샜냐면 용가리 치킨을 샜다고요. 하림에 용가리 치킨 팔잖아요. 용가리 치킨을 또 이제 봉지째 샜다고요. 그리고 나왔죠. 그랬더니 거기 담당자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회계사님은 참 이번에 운이 좋으시네요. 그래서 아니 뭐가 운이 좋은가요? 그랬더니 원래 병아리도 세야 되는데 AI 때문에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닭장에 들어가서 걔네들 세는 거야. 그럼 저는 중간에 관도 쓸 거야. 저 조류공포증 때문에 못한다고. 뭐 이래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그 다음에 갔던 데가 어디냐면 저를 하이네켄에서 이 하림으로 바꾼 회계사님이 미안했는지 야 너를 위해서 내가 진짜 좋은 아이템 하나 준비했어. 거기는 아주 편할 거야 그러더니 어디를 보내냐면 SPC를 보내요. 그러면 SPC 뭐 하는데요? 그래 파리바게트 파리 크로아상. 제가 그래서 파리 크로아상 센터를 간다고요. 그 창구를 간다고요. 그날도 잠을 못 잤어요.
또 얼마나 많은 빵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 말로만 듣던 빵 공장이구나. 그럼 갓 나온 빵을 먹을 수 있겠지 하면서 저녁을 굶고 잔다고요. 그래서 아침도 안 먹고 딱 일어나요. 빵 공장 하면서 갔다가 빵 공장 갔는데 파리 크루아상, 파리 바게트 이런 빵 공장의 주요 재고가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 하지마, 들었잖아. 하지마. 자, 뭘 것 같아요? 밀가루 같죠? 버터가 90%예요. 밀가루 이만큼에 버터가 이만큼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걔네 창고 가면 다 버터야. 버터 어떻게 보관해? 냉동! 또 들어가는 거예요, 냉동창고에. 그래서 제가 버터 그 덩이를 한 2,000개 샜어요. 2,000개 세고 저한테 왜 이러시죠? 이러고 나왔다고요. 그래서 회계사님 이번엔 좀 나실 거예요. 이제 따뜻한 데로 가시죠. 그래서 드디어 빵이구나 하면서 드디어 줄임배로 움켜잡고 빵빵빵 하면서 갔다고요. 근데 왜인걸? 밀가루 반죽만 이렇게 또 모아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빵은 어디 있죠 도대체? 그랬더니 빵은 가게에서 굽죠 이러더라고요. 제가 또 그 인차집 회계사한테 속았다는 걸 또 깨닫게 돼요. 이런 게 재고자산이에요, 여러분. 그럼 재고자산의 정의를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도 재고자산의 정의가 안 나와 있네. 자, 여러분 그 88페이지 재고자산의 정의를 보면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생산 과정에 있거나 생산에 사용될 자산이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의 정의를 써라면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 중인 자산 이렇게만 얘기하면 하는데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생산에 사용될 자산도 다 재고자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공부할 때 알아야 되는 게 재고자산 하면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원재료, 아까 병아리들, 그쵸? 버터들, 제공품, 닭가슴살 잘라놓은 거, 반죽, 그 다음 빵이나 용가리 치킨, 제품. 그래서 항상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렇게 한 세트를 재고자산으로 본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우리 시험 목적상 여기까지 좀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88페이지 재고자산 정의 읽으면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어. 무슨 단어가 있었냐면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내가 팔고 만들기 때문에 얘네는 수익과 비용을 반드시 어떻게 기재하셔야 돼? 총액으로 기재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총액으로 매출원가 기재하는 거예요. 왜?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활동이 재고자산이니까. 어렵지 않죠? 자, 재고자산의 정의가 일단 이런 거구나 좀 아셨으면 좋겠고 몇 가지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여기 재고자산은 외부로부터 매입하여 재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나 토지, 기타 자산 등을 포함한다 하는데 내가 만약에 부동산 매매업자야. 부동산 매매업자면 내가 땅 사서 조만간 팔 거라고요. 어렵지 않죠? 그럼 부동산 매매업자인 내 입장에서 이 부동산은 뭐야? 재고자산이에요. 유형자산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그냥 좀 상식 차원에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유형자산 가서 아주 자세히 할 거지만 내가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 그럼 여러분은 회계원리대 어렴풋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부동산은 유형자산이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유 목적에 따라서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재고자산이 될 수도 있어요. 판매 목적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재고자산이고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내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유형자산이고 이거 임대 놓거나 조만간 팔아버릴 목적이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고요. 근데 지금 당연히 이걸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교재에 이렇게 묶은 다음에 투자부동산 가서라고 좀 써주세요. 투자부동산 가서. 이 부분은 투자부동산 가서 우리 뭘 배우냐면 투자부동산 가서 요게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가는 걸 배울 거기 때문에 투자부동산 부분 가서 배운다고 좀 써주세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 들어와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세무사고 회계사신데 여러분들 부담될까 봐 아직 직업은 숨기고 계세요. 자, 그랬을 때 오늘 재고자산을 배웠어. 집에 갔는데 엄마가 또 물어봐. 어머니가 회계사신데 궁금한 거야. 얘가 잘했나 안 했나 물어보기 위해서. 오늘 뭐 배웠니? 그랬더니 재고자산 배웠어. 그럼 재고자산이 뭐야?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쵸.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팔려고 보유하고 있거나 만들고 있는 애들을 재고자산이라고 해.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 뭐 정의니까. 근데 여러분 말문제 우리 2번 셀프 스터디 2번 문구가 말문제로 나온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해도 못했어요.
용역 제공기업의 재고자산에는 관련된 수익이 아직 인식되지 않은 용역 원가가 포함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다시 한번 용역 제공기업의 재고자산에는 관련된 수익이 아직 인식되지 않은 용역 원가가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용역 제공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데가 어딘 줄 알아요? 우리가 앞으로 일하게 될 회계법인, 세무법인이에요. 회계법인이 뭐 하는 데야? 용역하는 데예요. 여러분 컨설팅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야? 용역이에요. 알겠어요? 용역. 그럼 우리가 이제 회계법인에 대한 얘기를 좀 재밌게 해볼게요. 아무래도 아직 중급회계 초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낚아야 되기 때문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줘요. 자 봅시다. 여러분 회계법인의 직책을 보면 이렇게 돼요. 스텝이 있어요. 스텝. 갓 들어온 애들이 스텝이에요. 보통 얘네가 한 2년차, 1년차, 2년차가 스텝이죠. 아직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보고서에 사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는 연봉이 낮죠.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면 여기서부터 제가 영어를 까먹었어요. 시니어가 있어요. 시니어를 어떻게 쓰는지 까먹었어. 제가 용산 탈주사 출신인데 까먹었어요. 시니어가 있어요. 시니어부터는 이제 3년차, 4년차, 5년차까지 애들인데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고서에 사인을 할 수 있고요. 작은 회사는 자기가 가장 짱이 돼서 나간다고요. 그래서 회계법인, 세무법인의 장점 같은 경우가 뭐가 있냐면 3년차만 돼도 밑에 애들 데리고 내가 짱으로 나가요. 그래서 가서 그냥 막노릇 하다 오고 막 그러거든요. 일은 많지만.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은 연봉이 좀 높아요. 올라가니까. 궁금하시죠? 요즘에 3일 회계법인 초봉 5천이고요. 얘네는 한 8천 정도 돼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매니저가 있습니다. 매니저는 쓸 수 있는데 그냥 계속 한글로 쓸게요. 매니저가 있어요. 이 매니저는 또 뭐냐면 여러분 큰 법인 가면 여러분도 다 똑같이 이렇게 하시게 될 일이니까 나는 세무사인데 뭐 회계사 얘기를 하냐 이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회계법인 같은 데 근무하면 이 직책으로 올라간다고요. 매니저는 뭐냐면 매니저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거래처에 직접 안 나가. 이때부터는 실무를 안 해요. 거의. 매니저 2년차, 3년차부터는 실무를 안 나가고요. 영업하고요. 제안서 쓰고요. 애들 관리만 하지 이때부터는 이제 실무를 안 해요. 물론 근데 아쉽게도 회계감사에서 일하는 회계사들은 요때가 일이 제일 많고 힘든데 우리 같은 세무 업무를 하는 분들은 세무는 진짜 한 10년 정도 해야 알거든요. 잘 몰라요. 저도 회계법인 텍스팀에서 5년 넘게 있었지만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원지원 선생님은 아예 네가 뭘 알아? 저한테 아예 아무런 얘기도 안 한다고요. 아유 니까진 게 뭘 한다? 막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텍스 업무 하시는 분들은 매니저가 제일 힘들어요. 매니저가 일이 제일 많아. 매니저쯤 돼야 이 고급적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니저가 제일 힘들어요. 연봉도 제일 높아요. 회계법인에서 텍스팀 매니저 되면 8천에서 1억 사이 정도 받죠. 그렇죠? 일은 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뭐가 있냐면 여기까지 쓸 필요는 없었는데 이 디렉터 이사직급이 있고요. 회계법인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때까지는 그래도 일을 많이 한다고. 이때부터는 일을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사인만 하고 영업만 한다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올라오는데 여기 이사직급부터는 이제 본인의 영업 능력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 이사직급은 연봉은 되게 높아. 1억 5천 정도 되는데 생산성은 떨어진다고요. 일을 안 따오면은. 그리고 이 이사직급은 한 1, 2년 지나면 드디어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파트너가 뭐냐면 드디어 내가 조직의 짱이 되는 거예요. 대기업 같으면 드디어 임원이 되는 거죠. 이 회계법인 파트너는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애들 연봉을 다 합해도 이 사람을 못 이기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한영회계법인 FSO텍스 금융사업본부 텍스팀에 있었는데 저희 팀 짱이 전무님이었어요. 파트너. 한 달에 1년에 30억 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강사를 해보려고 했더니 그거 뭐 1년에 기껏 해봤자 12억 정도밖에 못 버는 걸 뭘 그 푼돈 번다고 나가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 이철전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자기 때도 이철전 선생님 유명했대요. 야 그 사람 나 버는 걸 반도 못 벌어 막 왜 나가려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일단 전무님이 될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하면서 나간다고 했다고요. 아무튼 그랬는데 이런 직급이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재밌는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 요거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거래처에 나가면 시간당 차지를 해요. 저희 같은 이 전문직은. 이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00만 원 이상 받아요. 파트너는 이 회사 일을 1시간 하면 100만 원 받는 거예요. 쭉 나와서 뭐 매니저 80, 이사는 하도 쩔이라서 제가 생각도 안 나요. 왜냐면 이 이사직급이 이 회계법인에서 제일 비싼거든요. 열심히 해서 파트너가 되느냐 쫓겨나느냐 요 사이기 때문에 가장 회사에 오래 남아있는 사람이죠. 갈 수가 없어.
승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니어는 한 7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고요. 아니다, 한 50만 원 되겠다. 이 스텝이 한 30만 원 정도 돼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된다고. 그럼 제가 회계법인 다닐 때 1년차 때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성과평가를 해요. 성과평가를 해서 등급을 먹여서 보너스를 주거든요. 1년에 한 번. 제가 근데 저희 팀에서 1년차 때 최하 등급 받는다고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표정인데 왜 최하 등급 받냐면 이 회계법인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임 리포트를 작성해야 돼요. 이 타임 리포트가 뭐냐면 내가 하루에 8시간을 일했으면 8시간을 어디에 일했는지를 다 기재를 해놔야 돼. 어디에 일하는 게 무슨 일이냐면 거래처 A가 있고 거래처 B가 있고 거래처 C가 있으면 거래처 A에 몇 시간 썼고 B에 몇 시간 썼고 C에 몇 시간 썼고를 다 기록을 해놔야 돼. 어렵지 않죠? 다 기록을 해놓는다고. 그래서 만약에 A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파트너가 1시간 썼대. 매니저는 참여 안 했대. 시니어가 2시간 썼대. 그 다음에 스텝이 3시간 썼대. 그럼 얼마예요? 290만 원이겠죠. 어렵지 않죠? 이게 타임 리포트를 작성해야지만 이게 집계가 된다고. 근데 내가 요 거래처랑 거래할 때 200만 원의 거래하기로 거래 계약을 맺었어. 그럼 요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수익성이 안 나온다고요. 290만 원이나 투입했는데 200만 원밖에 못 벌어주는 거래처잖아. 이 거래처가 뭐예요? 이런 거래처를 악성 거래처라고 해요. 돈은 안 되고 일은 많이 시키는 거래처. 근데 이 현실적으로 회계법인이 왜 그지 같냐면 좋은 점도 많아요. 이 파트너는 이거 일 따왔잖아. 내가 열심히 힘들게 해서 따온 이 거래처가 악성 거래처로 비춰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너는 네가 무슨 2시간이나 일했어. 1시간만 써. 야 너는 네가 무슨 3시간을 일했어. 1시간만 써. 그럼 어떻게 돼? 180으로 딱 맞춰지잖아요. 이렇게 바꾼다고요. 이러면 이거 시간 줄이는 시니어랑 스텝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당연히 안 좋지. 나는 일을 많이 해야 성과평가로 보너스를 많이 받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거든요. 어렵지 않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기했지만 이 매니저 같은 경우에 그럼 1년에 예를 들어서 3,000시간 정도 일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냥 시니어도 1년에 한 2,000시간 정도 일할 수 있다고 치고요. 스텝은 보호해줘야 되니까 1년에 한 4,000시간 일한다고 칠게요. 그쵸? 언제 내보낼지 모르니까 빡빡 굴려 먹어야지. 그쵸? 그럼 이러면 얘네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시간에 8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해주면 이게 뭐겠어요? 이게 이 회계법인의 재고자산이 된다고요. 요 시간만큼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회계법인도 이렇게 관리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해보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야? 회계법인의 재고자산은 수익이 아직 인식되지 않은 직원들의 근무 시간이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죠? 말뜻만 좀 이해할 수 있으면 돼. 아, 용역 제공 기업도 재고자산이라는 걸 가질 수 있구나. 요 정도만 아시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한번 저희 1차 시험 문구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아, 용역 제공 기업들도 우리 재고자산을 가질 수 있구나. 요 정도 정리하시면 돼. 여러분 흥미를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다시 87페이지로 돌아올게요. 재고자산의 정의까지 얘기했으니까 87페이지로 가서 여러분이 회계원리 때 배웠던 재고자산의 전체적인 모양을 저랑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얘기하기 전에 결론 먼저 내리고 하자.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CEO야. 나 지금 약속 있어. 빨리 가야 돼. 근데 지금 CFO가 올해 말 보고한대. 연말 보고한대. 재고자산 담당하는 애야. 나 CEO라고. 재고자산 담당하는 애가 왔는데 내가 좀 너무 바빠. 한마디만 물어보고 가려고 그래. 뭐 물어볼 것 같아요?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뭐 물어볼 것 같아요? 재고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뭐예요? 기말에 재고자산이 얼마 남아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제가 좀 공식을 쓰겠지만 재고자산 문제의 거의 99%는 다 기말에 재고자산이 얼마 묻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다른 걸 묻는다고 생각하는데 재고자산의 모든 문제 자체가 사실은 기말 재고가 얼마 남았는지 묻는 문제지 매출원가를 묻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공식 쓸 거야. 쉽지 않은 시간이 되겠죠. 이제 남대문에서 호떡을 먹는데 남대문에서 야채 호떡을 먹고 있었어요. 사장님이 이렇게 야채 호떡을 이렇게 빚고 계셨어요. 이렇게 빚고 계셨는데 중간에 사모님이 오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오시더니 여보 얼마나 팔았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나도 궁금하네 얼마나 팔았을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장님이 호떡을 이렇게 집다가 밀가루를 확 던지더니 아니 이 옆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다 팔고 남은 거 봐야 알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또 갔어요. 또 가서 또 호떡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또 이번에 또 와이프분이 늦게 오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여보 얼마 남았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통을 이렇게 열어보시더니 이만큼 있었는데 요만큼 남았으니까 이만큼 팔린 거야. 아 그래? 이만큼 팔렸으면 뭐 한 200만 원어치 팔린 거네? 잘했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호떡을 먹으면서 눈물을 쭉 흘렸어요. 이게 재고자산의 흐름의 전부야. 아시겠어요? 항상 우리는 뭘 물어봐야 돼? 얼마 팔았어를 물어보면 안 돼요. 얼마 남았어를 물어봐야 얼마 팔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자,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게. 회계 원리 때 했던 거 복습해 봅시다. 여러분, 회계 원리 때 했던 거 해볼게요. 자, 나는 기초에 연초에 재고자산이 100원 남아 있었대요. 전혀 어렵지 않지? 근데 내가 올해 어떤 거래를 했냐면 재고자산을 구입했대요. 재고자산을 구입했대. 봤더니 200원어치를 구입했대요. 그럼 우리 어떻게 회계 처리해? 재고자산의 매입이라고 회계 처리하죠. 회계 원리 보셨어야 돼. 매입이라고 회계 처리를 한다고요. 요 매입이 뭐야? 내가 재고자산을 사왔다. 올해 팔려고 사온 재고를 매입이라고 기록하잖아요. 어렵지 않죠? 그럼 이 재고자산을 구입했을 때 두 가지 방법으로 구입하지. 어떤 방법과 어떤 방법으로 구입해? 현금으로 이 200원 주고 구입할 수도 있고요. 또는 외상으로 구입할 수도 있다고요. 외상으로 구입하면 계정이 어떻게 돼? 계정이 뭐예요? 외상으로 매입한 채무니까 매입 채무가 돼요. 여러분 지금 20만의 시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구급 공무원 준비 중이거든요. 20만의 시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즘은 최대한 말을 풀어서 하려고 좀 눈수 중이에요. 자, 여러분한테 좋아요. 외상으로 샀기 때문에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 있다고요. 매입 채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물건을 실제로 판매한다고요. 물건을 실제로 판매하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 만약에 400원에 팔았다고 할게요. 400원에 팔았으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 일단 팔았으니까 매출로 400원이 기재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물건을 400원에 팔았다면. 그럼 이 파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다고요. 지금 내가 현금을 400원 받고 파는 방법도 있고 모두 있어. 매출을 했는데 돈은 나중에 받을 권리, 매출 채권이 생길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또는 매출 채권으로 400원이 생길 수도 있겠죠. 전혀 어렵지 않죠? 우리 회계할 때 배웠던 그냥 순서대로 쭉 회계 처리를 해보고 있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하고 나서 뭐예요? 기말에 회계 처리를 한다고. 기말에. 물건을 지금 팔았을 때 매출원가라는 비용을 잡는 게 아니라 기말에 다 팔고 남은 거 봐서 회계 처리한다고요. 항상 이 컨셉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기말에 팔고 다 팔고 남은 걸 봐야 한다고. 그럼 기말의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인 컨셉이 일단은 회계 원리 때 배웠던 회계 처리 그대로 하고 바꿔볼게요. 기초에 내가 재고자산이 100원 있었는데 요게 다 팔렸다고 일단 가정해. 그 호떡집 와이프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늦게 일어났는데 남편은 벌써 장사 나갔어. 남편 만나서 일 도와주러 가면서 무슨 생각해? 어제 남았던 거 다 팔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신다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야. 기초 100 없어지고 다 팔렸다 쓰면 좋겠다 해서 매출 원가, 물건 팔렸을 때 비용, 매출 원가로 100원 보냈다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 오늘 이 양반이 200원어치 더 사서 장사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 팔렸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가신다고요. 어렵지 않지? 그래서 올해 구입한 재고 매입 200원이 없어지면서 여기 뭐가 와? 또 다 팔렸으면 좋겠다. 매출 원가 100원으로 200원 기재한다고요. 어렵지 않죠? 회계 원리 얘기니까. 여기까지 하고 도착해서 여보
얼마 팔았어? 아, 이렇게 하면 혼난다고 그랬지? 여보, 얼마 남았어? 물어보니까 뭐래? 남편분이 지금 150원 남았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할게요. 150원 남았어. 그럼 뭐야? 아니 나는 어저께 안 팔고 남은 거에 올해 사온 거 총 300원이 있었는데 이게 다 팔렸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50원이 남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렵지 않지? 그럼 여기 뭐라고 써주면 돼? 기말 재고 자산으로 150원 살려주면 된다고요. 어렵지 않지? 아, 다 팔린 줄 알았는데 남은 게 있었네. 그럼 이만큼은 안 팔린 거 아니야? 매출원가 150. 이렇게 기재하고 아름답게 끝나겠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중급 회계인데 아직도 이렇게 3분법 회계 처리를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회계 처리를 그냥 두 줄로 끊어요. 어떻게 해? 기초 재고자산 100원이 없어지고 올해 매입했던 재고 200원이 없어져. 300원이 다 팔린 줄 알았는데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가 150원이래. 어머, 회계 처리는 대차가 맞아야 되는데 나머지 대차 안 맞는 게 뭐겠어요? 남은 거, 올해 산 거 다 팔린 줄 알았는데 150원 남았대. 그럼 나머지 150원이 뭐겠어요? 올해 판매돼서 비용 처리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회계 처리 끊을 거예요.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지? 또 올해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 만약에 올해 현금으로 안 샀대. 현금으로 안 팔았대. 그럼 올해 또 회계 처리가 어떤 회계 처리가 또 있었어야 될까? 어떤 회계 처리가 또 있었어야 될까요? 어떤 회계 처리가 또 있었어야 될까? 아니 매출 채권 중에 일부는 돈 갚았겠지 얘가. 또 매입 채무 중에 얼마는 내가 돈 벌었으니까 또 갚아야겠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회계 처리가 뭐가 있냐면 매입 채무, 매입 채무 내가 100원만 갚으면서 현금 100원 나가는 회계 처리도 있었겠죠? 어렵지 않지? 계속 보자. 힘을 내요. 그 다음 뭐 매출 채권도 올해 300원은 회수됐대. 그럼 현금 300원 들어오면서 매출 채권도 300원 줄여줄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회계 처리가 일어났다고요. 어렵지 않지? 여러분이 회계 원리 때는 그냥 이렇게 배웠을 거야. 그렇죠? 이걸 지금부터 저랑 정리해 볼 거예요. 지금부터 정리해 볼 거야. 자, 그럼 우리 이 재고자산의 전체 구조를 저랑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계정이 재고자산을 배울 거니까 요 재고자산의 T계정을 한번 저랑 작성해 볼게요. 이제 재고자산의 T계정을 작성해 볼게. T계정이 뭡니까? 재고자산의 기초, 증가, 감소, 기말을 나타낸 표죠. 그럼 재고자산은 자산이니까 차변의 기초가 오겠지. 그래서 기초 재고자산이 있고요. 작년도에 안 팔고 남은 재고자산. 올해 추가로 사온 재고가 있을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 매입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이 기초 재고와 매입을 두 개 더해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 전기에 안 팔고 남은 거, 올해 팔려고 사온 거, 이 두 개 합한 게 뭐야? 올해 최대로 팔 수 있는 재고 아니겠어요?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판매 가능 재고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올해 최대로 팔 수 있는 재고라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우린 T계정을 채워야 돼. 어떤 걸 먼저 채워야 돼? 자, 대변에 기말 재고를 먼저 태워야 된다고요.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절대로 매출 원가를 단독으로 구할 수 없어. 아시겠어요? 항상 내가 올해 팔려고 나눴던 것 중에서 남은 걸 빼야 매출 원가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기말 재고 자산을 먼저 구하고 대차를 맞춘 게 매출 원가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매출 원가를 물어보는 문제는 사실 뭐 물어보는 문제예요? 재고자산 기말 재고자산 물어보는 문제라고요. 문제에서 요걸 준다면 요거 두 개에서 얘 빼면 알아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항상 앞으로 T 계정 같은 걸 배우게 되면 요 T 계정에서 어떻게 쪼개지는 줄 좀 알아야 돼. T 계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 기말에 BS와 IS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지가 중요하다고요. 그럼 T 계정을 봤을 때 내 재무 상태표를 본다면, 기말에 내 재무 상태표를 본다면 여기서 어떤 금액이 어디에 들어갈까? 어떻게 알았지? 똑똑이신데. 기말 재고자산이 내 BS상 기말에 재고자산 가액으로 들어간다고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어떤 선생님들은 각 단원 시작할 때마다 이 챕터에서 어떤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지 적고 시작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뭘 알아야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받아 적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냥 BS, IS 계정이 뭔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어. 또 IS를 보면 IS에는 어떤 계정이 들어갈까? 이 T 계정상에서 IS에 들어가는 정보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뭐가 있어? 매출 원가 비. 그래서 비용, 매출 원가만큼 이 T 계정사 금액이 손익계산서에 들어간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 재고자산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뭐야? 이거 아니면 요거 물어본다고요. 어렵지 않죠? 항상 아셔야 돼. 지금부터 배우는 건 우리 재무회계의 목적이 뭐야? 기말에 재무제표에 들어갈 계정과 숫자를 배우는 거예요. 아쉬웠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서 우리가 요 T계정의 숫자를 채우는 작업부터 시작할 건데 아직 좀 남았으니까 관련된 전체 계정을 다 보고 가자. 제가 저거 회계 처리했잖아요. BS에 지금 이 과정을 보면 회계 처리로 들어가는 게 얘밖에 없어?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어? 그치. 아이 참. 매출 채권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2차 시험이 되면 1차 때는 재고와 매출 원가만 물어보지만 2차 때는 매출 채권 기말가액도 물어본다고. 어렵지 않죠? 그럼 매출 채권이 BS에 뜨면 IS에 어떤 계정도 뜰까? 어떻게 알았지? 매출도 뜬다고요. 아쉬웠어요? 이렇게 연관된다는 거 아셔야 돼. 한 걸음만 더 나가보자. 여러분 똑똑이니까. 그럼 제가 아까 저기에도 표시했는데 매출은 어떤 매출과 어떤 매출이 있어요? 그치. 현금 매출이랑 외상 매출이 있다고요. 그럼 외상 매출과 관련된 계정 뭐라고 그랬어? 매출 채권이, 매체라고 쓸게요. 매출 채권에 T계정이 있다고요. 어렵지 않지? 매출에는 현금 매출과 외상 매출이 있는데 외상 매출 안에는 매출 채권이라는 계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마찬가지야. 매출 채권도 자산이니까 여기 기초에 매출 채권이 얼마 있는지 있었겠지. 그다음 올해 매출 채권 일부를 갚았을 거야. 지금 일부를 갚았을 거야. 그리고 기말 매출 채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 기말 매출 채권이 여기 들어가겠지.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하면 대차가 맞을까 안 맞을까? 안 맞아. 저 문제 보세요. 올해 기초는 빵이었다고 치면 지급이 얼마 있었어 올해? 매출 채권 얼마 갚았어? 얼마? 죄송해요. 지급이래. 회수지. 큰일 날 뻔했네. 회수, 매출 채권 회수한 거니까. 얼마 회수했어 올해? 300원 회수했잖아요. 그림 봐요. 회계처리 봐. 300원 회수했잖아. 그쵸? 올해 외상 매출 얼마 있었어요? 올해 외상으로 매출 400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만약에 기말 매출 채권이 100원이 있었다고 치면, 문제에서 저기서 안 줬지만 기말의 매출 채권이 100원이 있었다고 치면 대차로 올해 외상 매출을 구할 수 있다고요. 400원. 어렵지 않지? 그래서 뒤에서 배우겠지만 문제에서 요렇게 준 다음에 올해 매출이 얼마냐고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거 이용해서 외상 매출 구하고 요 외상 매출에 현금 매출 더하면 올해 매출이 나오겠지. 할 수 있겠죠? 꼭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우리 매출 총이익률법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어렵지 않죠? 교재를 보면 여기 들어가는 외상 매출은 순 매출액이라 애누리 등을 차감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건 아직 모르셔도 돼.
내가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할 거니까 모르셔도 돼.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죠? 여기까지는 회계 원리 수준을 지금 벗어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갑시다. 또 뭐가 있어? 여기까지 하면 또 계정 없어? 또 있잖아. 무슨 계정 있어? 매입 채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특계정에 뭐가 나오냐면 매입 채무가 나와요. 외상으로 매입해서 갚아야 될 채무. 매입 채무. 그럼 매입 채무 있으면 당연히 우리 모두 알아야 돼? 매입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요 매입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매입도 어떤 매입과 어떤 매입으로 나누죠? 아까도 봤지만 현금 매입이랑 외상 매입으로 나눠진다고요. 어렵지 않지? 그럼 외상 매입하면 관련된 계정이 뭐라고? 매입 채무요. 힘냅시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잘해야 돼요. 그쵸? 저는 요즘도 밤에 수업 준비하고 자면은 혹시 이런 꿈 꿔요. 수업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누가 수업 개 못하네 하면서 나 나간다고. 그럼 내가 못해. 야, 가지 마. 그러면 여기서도 막 솔직히 못하겠냐면 나간다고요. 그럼 그 악몽에 시달리다 깨. 그 정도로 부담이 많이 돼요. 그쵸? 지금 벌써 4년 넘게 하는데 그러니까 집중합시다, 여러분. 그럼 매입 채무는 부채잖아. 부채면 기초가 어디 와야 돼? 차변, 대변. 대변에 와야 돼. 이건 회계 원리 얘긴데. 기초 매입 채무가 있고요. 올해 지급, 돈 갚은 매입 채무가 있어. 그 다음에 기말 매입 채무가 있겠지. 기초가 없었고 올해 기말이 얼마라고 할까? 올해 지급한 게 100원이래. 올해 기말이 100원 있대. 그럼 대차를 맞추면 올해 외상으로 매입한 금액은 얼마예요? 200이겠지. 따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시험에 요거 주고 요거 주고 요거 주고 요거 준 다음에 올해 매입액이 얼마냐 묻는 문제도 나온다고요. 따라올 수 있겠지? 아시겠죠? 끝났어. 지금 제가 87페이지, 우리 책 87페이지? 87페이지에 지금 재고자산 FS 효과에서 썼는데 다 썼다고요. 다 썼다고. 여기까지가 재고자산의 전체 틀이고요. 1차도 2차도 여기 외에 계정이 나오질 않아.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보시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요. 잠깐 쉬었다가 첫 번째 시간에 얘를 배울 거라고요. 얘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뭘 배울 거야? 얘를 배울 거야. 나머지는 안 배워. 왜? 이 재고자산 특례정상에서 얘랑 얘만 배우고 얘 두 개 안 배우는 이유는 뭐야? 기초 재고자산은 작년에 했겠지. 그래서 안 배워요? 굳이 배울 게 없어? 작년에 숫자를 주는 거니까?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해? 언제나 두 개 더해서 얘 뺀 걸 구하기 때문에 얘는 단독으로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올해 산 게 얼마니? 기말에 진짜 남아있는 게 얼마니를 배운다고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그러면서 부수적인 쩌리들로 얘네들을 배우고요. BS에 어떻게 꽂히는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다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집에 가서 이제 복습하실 때 요 정도는 백지에 쓸 수 있으셔야 돼. 이해하시면서. 아시겠죠? 여기까지. 조금만 더 얘기합시다. 조금만. 이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또 얘기할 거긴 한데 얘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만약에 판매 가능 상품 재고가 고정이래. 이게 고정이래. 만약에 이게 100원이고 이게 100원이라 고정이래. 판매 가능 상품가 200원이래. 그럼 내가 기말 재고를 100원이라고 보면 매출원가는 얼마가 되는 거야? 어렵나요? 100원이죠. 차가 맞아야 되니까 어렵지 않죠? 근데 기말 재고가 50원 되면 매출 원가는 어떻게 될까요? 150원 되죠. 얘가 늘어난 것만큼 얘가 줄어든다고. 어렵지 않죠? 기말 재고가 150원 되면 매출 원가는 어떻게 돼요? 50원 된다고요. 또 얘가 늘어난 것만큼 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기말 재고자산과 매출 원가의 관계를 좀 아실 수 있어요. 어떻게 돼? 기말 재고가 증가할 때마다 매출 원가는 반대 방향으로 감소한다고요. 어렵지 않죠? 기말 재고가 증가하는 것만큼 매출 원가가 반대 방향으로 감소해요. 어떻다면? 판매 가능 재고 원가가 고정이라면. 어렵지 않죠? 그럼 봐봐. 이거 계속 이어진다고. 매출은 고정일 거 아니야? 매출은 고정인데 내가 기말 재고자산을 얼마로 보유에 따라 매출 원가가 줄어준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매출은 여전히 200원인데 매출 원가가 점점 늘어나면 어떻게 돼? 매출 총이익은 줄겠죠. 매출 총이익이 줄면 어떻게 돼? 당기순이익이 줄겠죠. 당기순이익이 줄면 기말에 집합손익을 타고 이익잉여금으로 가는데 이것도 줄겠죠. 이해할 수 있지? 그래서 또 아셔야 될 게 있는데 당기순이익,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 등은 어떻게 돼? 이것도 매출 원가랑은 반비례하고요. 그렇죠? 매출과는 어떤 관계예요? 비례관계지. 기말 재고와는 어떤 관계예요? 비례관계지. 어렵지 않겠죠? 매출이 고정이고 판매 가능 상품 원가가 고정이라면 내가 기말 재고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반대 방향으로 매출 원가가 변동해. 그렇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변동하는 것만큼 매출이 고정이라면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 매출 총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매출이 고정이고 판매 가능 상품 원가가 고정이라면 기말 재고가 커질수록 얘네들도 커진다고요. 어렵지 않죠? 거기 산식 나와 있지 맨 밑에. 거기에 뭐라고 써놓냐면 일단 오류수정이라고 좀 쓰세요. 오류수정이 아니라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합시다. 정책의 변경. 회계 정책의 변경. 얘는 올해도 한 문제 나왔고 내년에도 한 문제 나왔고 내후년에도 한 문제 나올 거예요. 정책의 변경.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가서 자세히 또 얘기할 겁니다. 지금 좀 알아두셔야 돼. 아시겠죠? 좋아. 우리 여기까지 하면 재고자산의 일반적인 BS, IS, T계정 효과를 다 봤어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네.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해서 재고자산의 인트로 했고요. 여러분 아무래도 제가 한 시간에 한 번씩 치는 건 정말 싫어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오후 수업이니까 또 끊어갈게요.